문드러진 나무 문틈으로 바람이 휘인 들어왔다. 비는 대각선으로 낡은 기와지붕을 두드리며 찌그러진 알루미늄 대야에 똑똑 떨어졌다. 산소 변두리에 자리한 초라한 집, 그 안에서는 희미한 등잔불이 마치 꺼지기 직전의 숨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단안, 구도정한 할아버지가 낡은 대나무 침상기에 웅크리고 누워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 지팡이를 더듬어 저 몸을 일으키려 한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허리에서 무릎으로, 어깨에서 발끝까지. 입에서 심리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들을 리 없었다. 이제 이쯤이면 됐지. 할아버지는 바쁜 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붓글씨가 걸려있던 자리였다. 모든 발걸음 아래에는 삶으로 향하는 질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날. 그런데 오늘 밤 비가 내리는 이 고요한 방,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불러낸 것처럼.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명수, 올해로 83세. 예전엔 서울에서 유명한 한학자였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은 공기 좋고 반절에 좋다며 그를 고향 시골집으로 보내버렸다. 실제로는 단렴의 부담을 덜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명수 할아버지는 외로이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친구라고는 낡은 나무 지팡이 하나뿐. 한 번 부러졌던 지팡이는 녹슨 철사와 낡은 천 조각으로 겨우 고정돼 있었다. 가끔 햇볕을 쬐기 위해 마당으로 나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저분이 이번 겨울만 남기면 그건 기적이지.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후 명수 할아버지는 입원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서류를 보관해둔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을 때 바닥 깊숙한 곳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나왔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편지를 열어라, 아버지로부터. 그 편지는 1952년 실종된 아버지 이도현 옹의 것이었다. 그는 한때 평안북도에서 유명한 한의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편지에는 자상한 말 한마디 없이 바나나 발바닥의 구조를 그린 도회가 들어있었다. 보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약을 찾지 마라. 뿌리를 찾아라. 그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 지낸 곳에 있다. 바로 내 발바닥이다. 그림 옆에는 낯선 지시가 적혀 있었다. 현신, 현신이라는 혈흔 가운데 발가락 바로 아래에 있다. 잠들기 전 그 자리에 약을 붙이면 반드시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아버지는 핏이 고섰다. 살아서도 하맥탈연, 죽어서도 정열이야. 애쉿, 그래도 유언이라면 한 번은 해드려야지.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에 발을 정성스레 씻었다. 그리고 오래전에 쓰가 남은 고약 한 조각을 꺼내 그림에 따라 현심 자리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길에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한 번은 들어드리고 싶었을 뿐.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도 됐다. 피가 도는 듯한 묘한 감각. 마치 다리에서 무거운 돌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환각이겠지. 어제 물을 너무 오래 담갔나.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맴돌았다. 마치 겨울 먹구름 사이로 잠깐 스며든 햇살처럼. 음력 12월의 어느 밤 사르르는 탈바람이 산골짜기를 휘몰아쳤다. 언덕 사이로 울려 퍼지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전생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외침 같았다. 낡은 통나무 집 안, 희미한 등잔불은 탄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차가운 흙바라기로 길게 드리웠고 그것은 마치 삶과 죽음 사이를 떠도는 영혼처럼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편지가 다시 한번 펼쳐졌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마지막 문장에 멈췄다. 발이 멈추기 전까진 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연속 3일 밤 현심이라는 발바닥 지점에 파스를 붙인 후 탄 할아버지는 몸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처럼 갑작스러운 회복이 아닌
마치 바위 틈에 물이 한 방울씩 스며드는 듯한 부드럽고도 깊은 변화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흑백 사진 속 하얀 가운을 입은 남성과 함께 찍힌 아버지의 모습. 말없이 사라진 아버지가 남긴 것은 오래된 의서와 한 자루 그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거의 속삭이듯 남긴 말.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발이 마지막까지 따뜻했단다. 편지를 다시 접어 넣으려던 순간 할아버지는 뒷면에 이상한 기호를 발견한다. 팔등분된 언양 안에 번진 한자가 하나 적혀 있었다. 기. 그리고 글 아래 적힌 조그만 문구. 팔고행기. 모든 생명은 발뒤꿈치에서 시작된다. 갑자기 할아버지는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언급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1952년 이전 아버지는 하서 보전의학회라는 기밀스러운 모임에서 강연을 했고 그 회원들 모두 훗날 미신이나 돌팔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도. 아버지는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진실을 보았기에 모두가 내면한 길을 택하셨을까? 약초한 밑바닥을 정리하던 중 할아버지는 손끝에 이상한 걸 느낀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기미수학. 그 안엔 기름 먹임천으로 감싼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희미한 옛 글씨. 기열의 길, 발뒤꿈치에서 사람의 경계까지.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것이다. 수첩은 발바닥에 존재하는 기열문의 위치, 침실 포인트, 그리고 그 지점을 통해 조상들의 기억에 닿을 수 있다는 이론까지 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치료서가 아니었다. 가문의 혈맥을 되살리는 길, 잊힌 생명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의식. 할아버지는 8번째 장을 읽다 알고 손을 멈췄다. 책갈피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띄워져 있었고 그 위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풍천리 아흔세번지 원본 보관자. 밤나네. 누굴지? 내 아버지의 원본 기반을 갖고 있지. 다음날 아침 한 할아버지는 손자 지훈에게 전화를 건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손자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시골 좀 내려올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너한테 발에 대해 꼭 해줄 이야기가 있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또 한의학 읽으셨죠? 요즘은 관절도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시대예요. 발로 척추까지 치료한다는 건 좀 시대착오 아닌가요? 하지만 판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도 안 들으면 나중에 정말 죽을 만큼 아플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거다.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승달이 대나무 숲 너머로 사라지고 찬바람은 초가지금 틈새를 파고들어 판 할아버지의 몸을 더더욱 떨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서 있었다.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말라붙은 두 발엔 박혀진 파스 두 잔이 붙어 있었다. 마치 고대의 부적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살짝 무릎을 굽혔다. 딱 나무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몸이 되어 있었다. 환심이라는 발바닥 혈자리에 내일 밤 파스를 붙인 지 어느덧 3주째. 그 과정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그건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겪는 통과 일이었다. 1주차. 첫날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셋째 날 발바닥이 유난히 따뜻해졌다. 추위 속에서도. 다섯째 날 밤 꿈에서 아버지가 난로가에 앉아 나했다. 멈추지 마. 고통은 문이다. 그 너머에 숙련이 있다. 2주차. 8째 날부터는 밤새 숙면을 취하게 됐다. 11째 날 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아무런 지지 없이 줍는 데 성공했다. 13째 날 집안에서 지팡이 없이 몇 걸음 가았다. 짧았지만 처음으로 잊은 날이었다. 3주차. 16째 날 직접 아침을 차려 먹었다. 수면 만이었다. 18날
마담에 나가 이웃에게 인사했다. 고든 허리, 끓지 않는다에 이웃은 충격의 나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21째 날 밤, 기적이 찾아왔다. 밤 11시경, 평소처럼 화장실을 가려 일어난 순간 늘 찾아오던 허리 통증이 사라져 있었다. 현관을 지나 마담으로 나가 지팡이 없이 마담을 세 바퀴 돌았다. 발길 아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아버지, 이 비밀을 왜 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고통은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잃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죠. 다음날 아침, 손자 지훈이 시골집으로 왔다. 그는 텃밭을 가꾸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경악했다. 할아버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셨잖아요. 판 할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21일 동안 거의 의오다시피 한고서 한 권을 조용히 건넸다. 지훈은 대충 넘겨보다가 임삼을 찌푸렸다. 족보 반사점이란 점열도만 잔뜩 있네요. 그냥 이론뿐이잖아요. 실제로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 발에 손을 얹고 말해봐봐. 이게 정말 그냥 착각인지 아닌지. 지훈은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손 아래의 피부는 따뜻했고 팽팽했고 단단했다. 수면단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의 발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잠든 후 지훈은 다시 고서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할아버지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21일 뒤 발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이 기어있다면 2단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봉인된 기억을 깨우는 길이다. 서울 중심부의 대형 병원, 현관등 아래 밝게 빛나는 회의실, 유리 테이블 위로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펜 두드림 소리. 지훈은 긴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아 할아버지가 남긴 고서의 스캔본을 손에 쥔 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슬라이드에 뜬 단어는 단 3글자. 발반 사역법.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83세 노인이 발에 파스 하나 붙이고 지팡이 없이 걸었다네요. 그리고 그 손자다. 우리 병원 의사랍니다. 병원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으로 본 할아버지의 두 다리는 분명히 걸었다. 판 할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걷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다. 이웃들이 찾아와 질문하고 따라 하드발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다. 한편 지훈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정통 의학 자료를 샅샅이 뒤지며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현심이라는 혈점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없음. 보건당국은 발바닥 파스요법을 공식 인정한 바 없음. 모두 보조요법일 뿐 임상적 근거 부족으로 분류. 절친한 동료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의사면서 저런 걸 믿으면 누가 우리 의료계를 믿겠냐. 한쪽엔 자신이 본 진실, 다른 한쪽엔 전문가 사회 전체의 부정. 지훈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지훈은 할아버지가 건넨 수첩의 접힌 주소를 따라 경북 풍촌리라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건 74세의 밤난의 할머니. 짧게 자르는 날, 깊게 텄는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 감심이 이입한 어르신 손자.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놀았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여았다. 나도 그 방법을 믿었어. 너무나도 강하게 믿어서 남편에게 직접 시도했지. 지훈은 숨을 삼켰다. 4줄 중 이후 반신불수가 된 남편에게 그 요법을 30일간 반복했어. 마지막 밤 남편은 잠결에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났지. 의사들은 심정지라고 했지만 난 알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단 걸.
할머니는 낡은 수첩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사람에겐 누군가의 손에 의해 깨어나선 안 되는 꿈이 있어. 어떤 이는 그걸 이겨내고 살아나지만 어떤 이는 그 꿈에 삼켜지지. 기갓길 내내 지우는 반난의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과연 할아버지는 단순히 병이 나은 걸까? 아니면 현대의학이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의식 상태에 들어선 것일까? 그는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의 잠꼬대를 떠올렸다. 가지마. 아버지, 날 우물 아래에 버리지 말아요. 할아버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왜 하필 지금 그런 과거의 목소리를?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한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 인물이 중앙에 서 있고 그 주변을 8개의 선이 둘러싸며 각기 다른 상징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불꽃, 흐르는 물, 뱀, 날개를 펼친 새. 지우는 얼어붙은 채 물었다. 할아버지, 이건 대체 뭡니까? 왜 이런 걸? 그러자 한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병을 이긴 건 파스 때문이 아니란다. 내가 내 발 아래에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이지. 지우는 반환했다. 문이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데요?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었다. 아직은 내가 이해하기 이르다. 하지만 기억해야.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학에서 비롯되진 않지. 대나무 숲 아래 풍철 위에 고요한 산길. 하늘은 낯비치고 안개는 마치 시간을 덮는 장막처럼 딸려 있었다. 지우는 일면지화가 얹힌 작은 집 앞에 멈춰섰다. 낡은 나무 대문 위에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난이 기억을 지키는 자. 의사도 한의사도 아닌 기억의 수호자.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두운 방 안. 반난의 할머니는 불단 앞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었다. 봉지엔 묵은 하면 냄새와 향, 그리고 잠든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짐실을 찾으러 왔어. 그런데 짐실이 뭔지조차 헷갈립니다. 난이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나무 상자를 열고 누렇게 바른 양가죽 한 잔을 꺼냈다. 글 위엔 발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붉은 실로 연결된 40여 개의 혈자리가 빼곡히 표시돼 있었다. 이게 너희 조도 이익한의 아버지 이임은 선생이 남긴 원본이지. 1953년 정부가 이를 전부 불태우라고 명령했을 때 단 하나 내가 지켜낸 거야.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야 왜 그랬죠? 난이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유약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지도였거든. 그리고 세상엔 그걸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지. 이야기는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훈의 증조부 이이문은 발기열과 인간의 기억 사이의 기이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그는 특정 달 혈전, 특히 별표 연지, 별표라는 뒤꿈치와 발바닥 사이의 부위를 자극하면 봉인된 기억이 깨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몇몇 환자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떤 노파는 전생에 나룻배를 저었다고 주장했고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21일간의 치료 후 색이 있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글 뒤 이임은 선생은 자취를 감췄다. 난이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그는 살해당한 게 아니야. 스스로 사라졌지. 왜냐하면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선현의학으로 훈련된 의사였던 지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발은 단지 신체의 말단이 아니었다. 내면의 문이었고 봉인된 고통과 조상 대대로 전해진 트라우마의 통로였다. 난이는 묻는다.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니? 하지만 기억해. 어떤 꿈은 살아있는 자가 보면 안 된 것들이기도 해. 지우는 침을 삼켰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문을 넘으셨다면 저도 따라가야죠. 난이는 검붉은 빛의 특수파스를 건넸다. 약국에서 파는 것이 아니었다. 9가지 고대 약초와 용혈수라 불리는 붉은 수액으로 만든 과거 재래 의식에 사용되던 기전 약재였다. 연지에 붙이고 30분간 움직이지 마. 그리고 절대 잠들면 안 돼. 그날간 지우는 그대로 따라했다. 20분 아무 느낌 없음. 27분 심박수 상승. 식은땀. 30분 눈이 확 뜨이고 그는 7살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홍수 속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소리치고 있었다. 지훈아, 보라다. 여기 위험해. 그 기억은 그는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장면이었다. 풍철리의 아침은 마치 깨지지 않은 꿈처럼 고요했다. 안개 너머로 내리쬐는 햇살은 낡은 정자 나단 위에 펼쳐진 기단 천이 지훈의 맨발을 비추고 있었다. 천 위엔 거대한 발바닥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각 지점 아래엔 작은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발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지도란다. 난이는 말하며 지훈의 왼쪽 새끼발가락 위에 손을 얹었다. 폐의 기억, 억눌린 감정이 숨는 자리지. 난이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기억이 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신체 기억이라는 게 있어. 그건 혈자리마다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발은 거의 모든 기억의 동반수나. 지우는 반신반의하며 놀았다. 말씀은 발이 내 대신 기억할 수 있다는 건다. 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에게 이임은 선생의 필사본 고서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발바닥을 세 층으로 나눈 구조도가 적혀 있었다. 일가장 바깥은 현재 장기의 상태를 반영, 간, 심장, 폐, 심장 등. 이 중단층 일견기의 심리적 상처 저장소, 부모 상실, 공포, 방치 등. 3다장 깊은 층 혈통의 기억과 연결된 공간, 대대로 이어진 기득, 말로 설명된 적 없는 고통이 깃든 곳.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항상 뒤꿈치 바깥쪽이 아프다. 그건 그 집안에 배신당한 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 그 두려움은 피를 타고 전해지거든. 난이는 지훈에게 실습을 제안했다. 여기 한론이라는 지점에 이 약을 붙여봐. 잊힌 슬픔이 구인 자리야. 그리고 15분 후 마음에 떠오른 첫 장면을 적어보렴. 지훈은 따랐다. 이번엔 꿈이 아니었다. 깨어있는 채로 잊혔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아주 어릴 때 응급수술 때문에 아버지에게 병원에 3일간 버려진 지역. 그 장면을 그는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었다. 이제 그 감정이 함께 돌아왔다. 버려졌던 두려움, 묵은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난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 지훈이 중얼이며 멍해졌다. 그 순간 발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의 발바닥을 조심스레 살폈다. 그리고 오른쪽 발바닥 중앙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다. 그 위치는 고서에 따르면 정지할 가문의 비밀이 공인된 자리였다. 한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넘어지다 생긴 흉이 아니야. 예전에 오물을 파다 뭔가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내게 말했지. 그 일은 절대 입에 몰리지 마라. 지훈은 숨을 죽였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이건 과거라는 관의 뚜껑을 여는 거네요. 다음 날 난이는 오래도록 숨겨둔 필사본이 사본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육반답도.
이임은 선생이 고대 중국 의서와 소수민족, 타이족, 요족의 의례를 정목해 보관한 반 아래 6단 구조의 지도였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층, 잔명열, 이곳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 오직 기억과 용서로만 열리는 곳. 거기까지 도달한 자는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이 없다. 대신 너무 많은 걸 이해했기에 마음이 아프게 된다. 지우는 한밤 중에 갑자기 눈을 떴다. 마지막 꿈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깊은 눈문 아래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는 마당으로 나섰고 달빛은 흐리게 깔려 있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한 할아버지가 옛날에 오물을 팠던 그 자리에서 멈췄다. 몸을 숙이는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목덜미까지 찌릿한 전류처럼 퍼지는 감각.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우는 풍철리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결심이 있었다. 정말로 전생의 기억이 혈자리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걸 스스로 찾아내고 싶어. 그는 만이를 찾아다 도서에 나온 혈자리를 따라 발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약 1시간 뒤 만이는 왼쪽 발목 근처의 별표로 풍저멸, 별표에서 멈췄다. 여긴 특별한 자리야. 이임은 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이 자리가 닫혀있는 사람은 이미 멀쩡한데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고 했지. 만이가 그 자리에 손을 올리자 지우는 몸을 튕기듯 놀랐다. 이 통증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날 밤 만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풍자면에 파스를 붙였다. 그 기억이 내 것이 아니라면 지로 꺼내려 하지 마라.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밤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지우는 한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작은 통나무집, 품에 갓난아이를 안은 채 눈물에 젖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치는 남자들의 목소리. 반동의 아내지? 문 열어. 드디어 불꽃이 타올랐다. 집 전체가 불타올랐고 여성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발은 땅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붙였던 파스는 떨어져 있었고 그 자리는 살짝 붕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지우는 그 꿈을 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이 집안에서 두 번째로 그 여자를 본 사람이구나. 첫 번째는 내 아버지였단다. 그 여자와 아이가 우물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숨겨졌지. 하지만 우리 집 피 속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원혼이 흐르고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덧붙였다. 아마도 내 풍자면은 병 때문에 봉인된 게 아니거나 조상들이 자식에게 그 고통을 넘기지 않으려 닫아둔 걸지도 몰라. 혼란과 충격, 의사로서 지우는 배워왔다. 몸은 식물학이다. 영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질문하게 된다. 만약 어떤 고통이 몸에서 온 것도 현재의 감정에서 온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과거에서 온 것이라면 그건 어떻게 치료해야 하죠? 만이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붉은색, 과거별표 기도 의식에서 사용하던 제문지, 별표였다. 그 혀를 억지로 열지 말고 그 고통에 이름을 붙여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야. 꿈에서 본 아이의 이름을 적어 상상해도 괜찮아. 그리고 발 아래에서 불태워. 그게 그 기억을 다시 보내는 방식이란다. 지우는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불꽃이 종이를 삼키고 잔재는 바람에 날려 그의 발등을 스쳤다. 그 순간 통증은 사라졌다.